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입니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행보가 분주합니다. 시사토론에서는 지난주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주요 선거별 후보군과 민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전북 지역 여야 정당 지도부와 함께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의 행보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에서 한 분씩 모셨는데요. 당에서는 아무래도 지방선거보다는 대선 준비로 더 분주한 상황인 것 같아요. 먼저 안의원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에 대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죠. 예. 현재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는데 경선의 룰과 경선 시기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다른 뜻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있고요. 네. 송영길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제 다음 달 한 중순, 6월 중순부터는 이제 대선 기획단을 가동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원래는 180일 전에 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경선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선 기획단이 출범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참여와 환호 속에서 그 출범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아마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후보별로 경선의 시기가 약간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동안 권리당원 제도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돼 왔었는데 어떻게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과거에 이제 저희는 권리당원이 당의 어떤 후보, 공직 후보를 선출을 할 때 일정 정도 이제 그 투표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당연히 그 권리가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행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 당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혹은 한 주소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든지 해서 이런 그 표심을 왜곡하는 걸로 그 오인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보완책들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은 전 의원님. 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30대 원외 인사죠.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돌풍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직 당내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관심사를 끄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가져본 게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들여다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8명이 출마했을 때는 초선 의원이 출마를 했잖아요. 김은혜 의원이 출마하면서 좀 바람이 부는가 했더니 그게 갑자기 본선으로 가면서 이준석이 이게 돌풍을 일으키는 엄청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이렇게 큰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권의 그 거짓 위선 이 불공정에 대한 아마 2030 세대의 분노의 표출. 두 번째는 지금 2030 세대가 그러한 인생 설계하는 사다리가 다 끊겨버렸어요. 일자리 문제 그렇죠. 결혼 문제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뭔가 분노가 아닌 세대 교체에 대한 그러한 돌출구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네,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저희가 이제 후원금 1억 5천만 원 받는데 1년 걸려도 힘들거든요. 3일 만에 이준석이 그냥 3일 만에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건 굉장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오형수 전북도당위원장께서 나와 계신데 네네. 정의당의 내년 대선 준비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당이 그 대선 준비단을 좀 구성을 해서 네.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찾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의당의 이제 핵심적인 대선의 목표는 어쨌든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이끌 어떤 어떤 3당의 지위를 좀 확보하는 어떤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고 또 불평등이라든가 기후위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안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선거를 중심으로 바로 이어질 지방선거 그리고 2024년에 총선에 반드시 후보자가 지역구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대선 준비단이 충분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30대인 전 이준석 최고위원의 돌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네. 정의당에서도 40살 이상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우리 정운천 의원님도 지금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 야당 대표의 그 젊은 바람은 단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에 대한 어떤 고민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대표를 뽑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대표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40세로 정해놓은 것도 그것도 뭐 박정희 군사정권 때 만든 건데 이제 헌법의 가치로서 이미 상실된 거다. 그것은 방금 지적했던 대로 이것은 정치적인 차별이고 정치 저는 불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상상력을 완전히 봉쇄하는 이런 40세 조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활짝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2030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당의 노력은 4월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최근 나타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하는 민심이나 4월 재보궐선거에서 젊은 세대가 보여준 표심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먼저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젊은 세대의 표심은 이번 서울, 부산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표로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2030 우리 세대들이 정의와 또 이런 그 능력의 문제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는 쇄신 차원에서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서 엊그제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은 우리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앞으로 그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서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들을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은 정세균 전 총리께서 국가가 모든 신생아에게 저축을 들어서 20세가 되면 1억 원 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사회적 상속 제도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미래 씨앗 통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첫 출발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좋은 정책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인천 의원님, 지금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 상승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박근혜 탄핵 이후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전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남에서 받은 지지율이 한 30%가 넘었어요. 근데 우리 당은 3%. 이게 완전히 무너졌죠. 불모지대가 됐는데 그럼 불모지가 된 데를 다시 살리려고 하면 그 토양 개량을 좀 해야 돼서 이번에 작년 김종인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제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제가 그 임무를 맡았어요. 그럼 어떻게 밭갈이를 할 거냐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호남에 각 군마다 이렇게 동행 의원들 지역구 각구 운동에서 법안, 예산 그런 등등을 뒷받침하고 자매결연 맺고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 당이 신용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5명을 앞으로 다음 선거에서 만들겠다는 그런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도 또 당헌 당규에 넣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기반을 다진 다음에 가장 저희 아킬레스건인 5.18 단체들하고 알다시피 얼마 전에 다녀오셨죠? 5.18 5월 17일 날 그 유족회 초청을 받아서 막 울림을 주었는데 정말 그러기까지 한 1년 동안에 그 5.18 단체들하고 18차례를 같이 함께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이제 그 기반에 플러스 이번에 이게 뭐 이준석 돌풍도 불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요새 2030 세대가 굉장히 저희들한테 뭐 당원으로 들어오고 또 책임 당원도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서서히 그 우리한 노력들이 과거에 비해서 신용이나 이런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그러한 거를 우리 도민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가. 그래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네. 안 의원님, 네. 국민의힘 호남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내년 지역 선거에서도 어떤 변화가 예상될 수도 있다는 그 기대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무소속 돌풍이 불 거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년 지선에서 무소속 돌풍까지는 아니고 미풍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중앙 정치에서 보면 여러 가지 또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라든가 또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지켜봐야 이제 국민들께서 다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우리 전북 지역에서 뭐 민주당 이게 무소속 돌풍이 불 건지 말 건지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건지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4년도 지방선거, 2016년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패배를 했고 또 반면에 2018년도에 지방선거하고 또 2020년 총선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결국은 그때를 보면 민주당이 원팀으로 단결을 하면 분열을 하면 패배를 했고 단결을 하면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을 두고라도 우리 그 전북의 우리 민주당의 정치권과 행정이 정말 원팀이 되어서 전북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잘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회초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정운천, 오영수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유권자들의 선택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이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사정은 어떤가 궁금해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정의당에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바람도 큰데 먼저 국민의힘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당이 야당으로서 선택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예를 든다면 내년에 전북도지사, 전주시장을 후보를 잘 내야 되는데 당이 간판이니까 사실 떨어지는데 어떻게 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궁여지책으로 비례대표 5명을 현장의 출마 경력 그리고 현장의 당원 모집 또 당의 기여도 등을 따져서 평가해서 비례로 5명을 호남에 선정하겠다가 이번 당헌 당규에 넣었거든요. 이게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지금 영입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사항은 당의 간판인 우리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만큼은 정말 중량급 있는 뭐 꼭 얘기하자면은 장관급 인사들을 섭외해가지고 꼭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런 존재감을 통해 가지고 이 불모지가 뭐 희망의 블루오션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고 권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은 뭐 우리 전북에서 작지만 그래도 제일 야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도당에 선거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단체장 포함해서 시도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후보 발굴 작업, 그다음에 지역구를 좀 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방금 정운천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저는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정치 구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의원이나 시의원 일당백이에요. 정의당이 제일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객관적인 평가거든요. 보내주십시오, 정의당.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아주면 좋겠고 또 특히 사실은 민주당 옆에 계시지만 민주당을 찍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별로. 정의당은 바로 시민의 목소리, 전북 도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듣고 실천할 것입니다. 뽑아주시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선거에 반드시 지역구에 많은 분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당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둔 각 당의 뭐 각오 이런 것들 들어봤는데 이제는 전북 현안의 추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지난 정권과 각 시군단체 등의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매니페스토 운동에서도 그렇고. 자, 우선 세 분은 현 문재인 정부의 전북 공약 이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민주당의 안우영 의원님. 네. 우리 전라북도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은 10대 과제에 31개 세부 사업 14조 4,202억 원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요. 완료된 걸 보면은 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었고 새만금과 관련해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새만금 동소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가 육성되고 있고 탄소 수소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전라도의 새천년 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지덕권 산림 취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한 20여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이제 미흡한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은 제3 이제 금융도시 문제라든가 또 그 무주대구 고속도로 남원 공공의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군산조선소 정상화 문제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얼마 전에 신영대 의원께서 그 앞으로 그 현대중공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의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걸 발표를 했는데 아마 뭐 이런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고요. 공공의대 문제는 의료계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 금융도시 문제는 지금 정부가 그때 이제 그 내세운 조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건을 차근차근 현재 갖추어 금융기관들이 전주로 오면서 차근차근 갖추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그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 때 제 2차인가요? 그 새만금위원회를 열어서 새만금을 어떤 그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린 뉴딜과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 청사진을 실행사진으로 바꿔준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실천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께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이 우리 전라북도가 최고 득표율로 만든 정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쭉 공약사항을 보면 계속 사업 이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잘했어요. 근데 아까 뭐 탄소산업진흥원은 뭐 사실은 60%는 제가 한 겁니다. 근데 또 말씀하셨는데 함께 했죠. 힘을 많이 보태서 제가 잘하셨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득표율이 가장 높을 때 중장대한 미래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새만금하고 포항하고 연결되는 무주에서 저 대구 고속도로 이거 한 2조 8천억 들어가요. 이런 거를 어떻게든 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그 77호선이 충남은 벌써 보령에서 태안까지 이미 나 있어요. 근데 완전 단절 구간이 고창하고 부안 단절 구간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저렇게 안 돼 있고 제3 금융지 된다고 하면 금융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관이 오든지 해가지고 좀 중후장대한 걸 강하게 밀어넣어야 되는데 아니 정권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왜 전라북도가 그런 큰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되고 작은 일은 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매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3 금융지를 만들어내는데 국제기관인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농협이나 또는 뭐 투자공사나 이런 데를 유치해가면서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 일이냐. 이렇게 좀 뭔가가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보여주는 게 없어서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네, 중구장대. 이따가 저도 한 말씀. 지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네. 예, 참 바라는 모든 바가 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아직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기되거나 끝난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그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아니면 뭐 그 이후라도 그런 문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같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우리 전북의 정치권들이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의당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뭐 두 분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북 도민의 삶의 질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실제 우리는 지금 주머니가 비어 있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사업인 거고 사실 지금 우리 지금 지난 20년 동안 기승전 새만금이었었어요. 도대체 명품 새만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지개 같은 이런 공약은 전북 도민의 삶과는 별 관계가 없다. 진짜 필요한 것은 전북 도민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방금 이야기했던 조선소 문제 지금 호황이잖아요. 그 문제 풀어가는 거 보면 너무나 무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 대우자동차 문제도 교훈을 좀 삼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풀려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지역의 이 뭐랄까 이 토호 어쨌든 그 독단적인 어쨌든 정치 낙후가 지역 낙후로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북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정치 선진화가 우선돼야 된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 선거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그 여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해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타타대우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상용차들이 전국 상용차 생산의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완주에 있는 그 현대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 한 40% 정도밖에 미만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이 세계적인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되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이제 그 미래 친환경차로 바꿔갈 거냐 하는 이런 전망 속에서 우리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정부 우리 그 문재인 정부나 우리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그린 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든지 또 자동차 산업을 어떤 그 수소전기 자동차라든가 이제 자율주행차로 바꿔나가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산업 경제를 발전시켜서 여기에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걸로 결국은 귀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분께서는 현재 전북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현안 사업들은 어떤 것들을 꼽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정은천 의원님. 그 말씀에 앞서서 꼭 덕담 한마디 나눈다면 2017년도에 정세균 국회의장 예결위원장이 고창 출신 백재현 그다음에 예결위 소위원이 안호영하고 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딱 맞춰지니까 협치 쌍발통 정치가 되어가지고 못다한 일을 다 했잖아요. 동학혁명공원 해결했죠. 산림치유원, 중소기업 연수원, 보훈요양원 할 거 없이 전북 현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양쪽이 힘을 합쳐야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한쪽만 갖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시급한 현안이 제3금융지 만들어야죠. 이 중요한 거. 또 노을대교 그거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조선소 재가공해야 되고 또 뭐 남원에 그 공공의대 네. 그것 만들어야죠. 이러한 것이 제발 좀 양당이 협치를 통해 갖고 저희 동행의원 17명도 있으니까 이제 힘을 합쳐 가지고 그 해내자. 해내는데 저희가 전북 발전이라면 야당이라도 전폭적으로 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혜영 의원이 앞장서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하면 뒤에서 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혜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인구가 180만이 무너졌고 또 경제력 지수도 지금 그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뭐 시급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산업 구조를 경제산업을 잘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이제 또 여기 도민들이 여기 살고 또 밖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기업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영업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교통 인프라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 인프라를 우리 새만금에서부터 또 우리 혁신도시
또 그 동부권을 거쳐서 저기 동해안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철도망, 도로망들을 만드는 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께서는 약간 결이 다른 해결책을 제시를 하셨는데 오영수 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할 거고 또 방금 지적했던 대로 그 인구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청년 저희 자녀가 셋인데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 어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치권이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지적했던 대로 전라북도가 지금 전국의 상용차 95%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지적했던 대로 40%로 지금 낮춰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그러면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질의 어떤 고용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우자동차나 또 조선소에서의 어떤 그런 무능함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전북이 더 이상 지금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많은 선거 때마다 이제 엄청난 공약을 좀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공약 10분의 1만 이행을 해서 전북은 확 달라져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 이행이 잘 안 되느냐? 저는 이 도지사부터 시, 군, 의원까지 다 한 당에서 차지고 있으면 누가 견제를 하고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전북 지역의 정치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의 어떤 선거, 어떤 혁명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선거 혁명이 전북 발전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예. 우리 전북 지역의 정치 구도를 보면 뭐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구조잖아요. 전북이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역할에 더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죠. 특히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뭐 공약 발굴이나 각 당의 정책 대결을 어떻게 이끌어내는 이른바 매기 효과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저희가 실제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 대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도 대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책 대결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전북 발전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누가 될 것인지의 문제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고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뒤로 항상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당선이 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다음에 공천 받으면 또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긴장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놓았던 공약이 실제 실천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약이 각 당에서 내놓은 공약이 정말 경쟁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지니까 전북 발전에 대한 고민이 바로 그곳에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벌써 토론을 마칠 시간이 돼서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못다한 말씀이나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우영 의원님. 먼저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문재인 정부를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전북의 인재를 등용을 하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그 사상 최고로 많은 예산들이 전라북도에 배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구가 또 감소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또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또 기회로 바꿔서 우리 전북이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 발전했던 그 토대를 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은천 의원님. 정말 지난 10년 동안 제가 전북에서 정치를 하면서요. 정말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 당이 신용만 했지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김종인 위원장의 당대표 된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호남을 살리지 않고는 전국정당이고 전공길체도 없다는 그런 미명하에 정말 제대로 된 그 그림을 그렸어요. 알다시피 동행 제2지역운동으로 동행 의원 50명. 그런데 전라북도는 17명을 선정해서 지역의 예산, 법안 이렇게 하고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비례대표 현장에 5명을 다음 비례대표로 선정을 해서 정말 쌍발동 정치를 하겠다. 이게 많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고 또 5.18도 이렇게 현장에서 그분들이 초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울림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진정성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민주당은 영남이 4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3%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적어도 20% 이상을 주셔야 그래도 제대로 그 에너지 가지고 쌍발통 정치 함께해서 전북 발전, 미래의 발전에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이제는 꼭 우리 시민 도민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영수 위원장님. 네,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또 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앞으로 경제 발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존 산업에 정말 그 녹색을 뭐 분칠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런 어떤 그 녹색 성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정의당이 정말 민주당보다 좀 빨간색 아니면 또 좋은 말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정말 다른 당입니다. 다른 당이기 때문에 우리 이 전북 지역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어떤 지지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행보와 민심, 전북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지역 발전과 지역의 정치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내년 선거가 각 당의 경쟁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치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